모든 전투에서 높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은 큰 메리트예요. 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금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제가 있어요. 감제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넘어가냐인데 봐봐요. 고지에 있으면은 일단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넓게 볼 수가 있고 위에 그 고지 위에 포가 있다고 하면은 적의 후방에 포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위에서요. 그리고 이제 총격전을 벌였을 경우에는 물론 미묘한 차이지만 위에서 쏠 경우에는 가속도가 더 붙어요, 총알이. 밑에서 쏠 경우에는 더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격전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위에서 돌격하면 뛰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 더 힘들지. 맞네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상당히 모든 게 성이고 뭐고 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수성을 할 때는 공성하는 병력의 10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1000명이 들어올 때 높은 고지에 있으면 100명으로 수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강원도의 철원으로 향합니다. 철원에 있는 철원 평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는데 딱 보니까 철원 앞에 이 조그마한 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높이가 얼마니? 395m 정도 됩니다. 395 고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395 고지가 위치한 지대가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냐면 일명 철의 삼각지, 철원, 평강, 김화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 395 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철원 평야로부터 이어지는 길이 바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작은 395m의 산만 점령하면 서울까지 내려다 보이는 교통로를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395 고지만 점령하면 철원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김화까지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좋죠. 자, 이 395 고지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백마고지라고 부릅니다. 백마고지 하면 다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전투의 백마. 처음에는 무명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395 고지, 395고지라고 했는데 추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처음엔 이렇게 파랬는데 나중에 하도 폭격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봤을 때 산등성이가 허옇게 다 폭격 흔적이 나와서 산이고 나무며 풀이며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백마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나중에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군 입장에서도 이 백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 백마고지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국군 구사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군의 3개 사단이 우리나라 국군 구사단을 압박하며 포위합니다. 근데 구사단 입장에서는 정전전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협정이 끝나기 전에 백마고지를 뺏기게 되면 이 지역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백마고지전이었죠. 때는 1952년 10월 6일 그 일대의 침묵을 깨우는 무자비한 총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준비 사격이 시작된 뒤엔 곧바로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되는데요. 꽝 소리와 함께 모래 한 움큼이 위에서 퍼지며 그 사이로 일제 사격이 퍼부어집니다. 그 찰나 중공군은 395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좀비처럼 우르르 몰려와 돌격해 오는데요. 그 하루 동안만 무려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3차례나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치열했던 격전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395 고지잖아요. 해발 395m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저 지역은 워낙 해발 고도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좀 조그만 야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 병력만 딱 집어넣잖아요. 거기 꽉 채우고도 남아요.
근데 거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대가 아니라 연대를 넣은 거예요. 5천 명을 거기다 깔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거기서 1만 4천 명, 세계 사단 병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1대3이죠. 그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보준 들어오고. 사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쏘면 남발. 그냥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저 참전 용사가 제가 한 20년 전만에 그분들 다 살아계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밤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박스에다 수류탄을 갖다 놓고 딱 해서 계속 밑으로 던져. 왜냐하면 높으니까 굴러가서 어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국군이 백마고지가 되게 조그만 산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라와요.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막 올라와서 1차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젠 좀 숨을 돌릴까 했는데 또 중국군의 두 번째 2파대가 막 올라와요. 그렇게 계속 고지를 향해서 좀비 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몇천 발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때 기록에 따르면 깜깜했던 밤이 갑자기 불을 켠 듯 환해졌다고요. 포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중공 측에서.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그 환했던 환영, 그 빛이 다시 꺼져요. 폭음이 터지고 이 섬광이 있은 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여기저기에서 이 포탄으로 인한 비명과 절규와 살려달라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공포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방으로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장면.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백마고지 뭐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곳. 아까 지금 섬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청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격에다가 조명탄에다가 일단 폭격을 하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쏠려면은 이게 1952년 10월 6일부터 거의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 전투가 이제 전개되는데 무려 700회 폭격이 그간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열흘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면 하루에 70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0회면 거의 1시간에 3번씩은 폭격이 떨어졌다니. 이게 24시간 내내. 15분 맞았어.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열흘 동안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열흘 동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10일 동안 전투가 있었잖아요. 12차례의 공방전이 있었고 7차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치열했죠. 그래서 치열한 혈전 끝에 우리 구사단이 지켰는데 양쪽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양측의 포격으로 백마고지가 원래 높이보다 1m가 그냥 푹 꺼졌다고요. 산이 1m 내려갔다. 왜냐면 계속 파이잖아요. 파이네. 아까 700회 항공기에 폭격이 있었다고 했죠. 산이 1m가 낮아진 거예요. 삼부사고지가 됐어. 네, 394 고지가 돼버린 거죠. 기록을 보면 중국군은 만여 명 사상한 걸로 나오고요. 우리 국군은 3,500명의 사상자가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이 쏟아부은 포탄의 수가 27만 5천여 발입니다. 27만 5천여 발, 이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10만 받은. 정말로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마고지에 정말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수습을 못했으니까. 지금 내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운명을 달리한 전사한 전우의 시신들 옆에 있어도 어떻게 뭐 후방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창고라든지 탄약고가 보이면 거기다 일단 밀어넣고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같이 담배를 나눠 폈던 전우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불렀던 나이 어린 상사가 지금 탄약고에 시신으로 누워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 없이 끝까지 백마고지를 지켰다. 정말 감동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누구도 병사도 군인도 사람이거든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나랑 정말 친했던 그 전우가 피격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을 딱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피가 또 거꾸로 딱 솟는 거죠. 라고 하면서 모종의 복수심이라고 하나 적개심 같은 게 이제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병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는 뭐 사람 죽인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죽은 시체 보는 것도 겁나는 이런 겁쟁이였는데 자기 동료가 딱 죽는 거, 전우가 딱 죽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 이제 피가 끓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싸울 수가 있었다. 미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싸우셨던 그런 분들, 네. 그 분들은 여기가 백마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395m 그냥 삼고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곳이 이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니까 거기 싸웠던 육군 제9사단도 백마부대 이제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저 백마고지를 우리 구사단이 목숨 바쳐 지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뺏겼었면 어떻게 됐을까? 휴전선이 백사에 나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북한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의 철원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얼마나 예쁜데. 그 정도가 아니라 3개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뺏겼으면 어쩌면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연천도 뺏겼을 거예요. 바로 올 수 있어요. 바로 서울까지 가시권해 보이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사단 지금은 이제 백마부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부대원들이 목숨 바쳐 정말 지켰던 것이 이 백마고지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뭐 헌신하고 희생이야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상징으로서의 단 하나의 전투를 거론해야 된다면 아마 백마고지를 거론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해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장님 모시기 전에 무거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사실 비단 그뿐 아니라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대성동 주민분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연평도 포격부터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긴장된 순간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2010년. 그래, 이거 많이 봤었다. 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피해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일시적으로 지금 폭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시지? 야, 저기 보여. 어? 마을에서 이제 보는. 대동대 앞에 폭파음이 터졌대요. 아, 소리를 꽝 하고 났지, 뭐. 군대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그냥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근 중이에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뉴스에서 익히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은 귀담아서 그 지역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대성동 마을, 통일촌, 맞네요. 연평도, 강화도, 파주 사실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던 내 집을 버려둔 채 어딘가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지. 아마 우리 이만갑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없었을 겁니다.